와 부럽다. 추석 연휴 여행이라니. 명절 피해서 떠나는 거야? 센스?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어? 크크크. 마지막 댓글에 영희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유유.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추석 아침,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이웃집에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는 환호성. 엘리베이터에서도 선물 보따리를 든 가족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내 집 현관은 적막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정성스럽게 놓아둔 남편 구두와 내 운동화만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호. 45이 된 그 아이는 지난 3년간 추석마다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올해는 꼭 갈게요. 영희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라며 힘주어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며느리가 즐겨 먹는다던 호박전 재료도 장만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굽고 송편을 빚으며 기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고춧가루 냄새가 벨 정도로 정성을 들였지요. 오전 10시, 11시, 정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다가 오후 2시쯤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엔 못 내려가요. 고객사에서 갑자기 미팅을 잡았다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해요. 마음은 늘 엄마 곁에 있다는 거 아시죠?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배경에서 공항 안내방송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도 같았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조심하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갈게요. 응, 알았어.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으라는 건지. 그리고 몇 시간 뒤, 심심해서 우연히 켠 휴대폰 화면 속에서 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인스타그램. 방금 전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손에는 여권과 캐리어, 얼굴에는 들뜬 미소. 드디어 떠나는 괌 여행 신랑과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 사진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 고객사 미팅. 그 모든 말들이 철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아래 댓글들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추석 연휴 여행이라니. 명절 피해서 떠나는 거야? 센스?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어? 키읔키읔키읔.
마지막 댓글에 영희가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유유.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가며 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명절을 피해서 말입니다.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에 올리려고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바삭하게 구운 전, 고기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추석이 더 이상 명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냉장고 앞에 붙여둔 아들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휴대폰 화면을 꺼버린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편 냄새는 아직도 은은하게 방 안에 퍼져 있었지만 그 향조차 이제는 내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게 명절을 피해야 할 짐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급한 출장이라며 하루 늦게 왔다가 하루 일찍 떠났고 설날에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며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려 했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저앉은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걸 바랐다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니, 민호야. 부엌 여기저기 널려있는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은 이미 식어버렸고 바삭하게 부친 전은 기름기가 굳어 윤기를 잃었습니다. 갈비찜 냄새는 여전히 고소했지만 이제는 그 냄새조차 허무했습니다.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갈비 고르고 송편소 만들려고 팥도 직접 삶고 더 서러운 건 이웃집 소리였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주세요. 그런 소리들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다시 켜서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면세품을 잔뜩 든 채 웃고 있는 얼굴, 추석 연휴 제대로 즐기기, 댓글들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럽다. 우리는 시댁 가서 고생 중. 명절 때 여행이 진짜 꿀이지.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해? 그리고 며느리 영희의 답글. 저희 시어머니는 이해심이 많으세요. 일 때문이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히읗히읗. 이해심이 많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해심이 아니라 바보라고 해야 맞겠네요. 하지만 오래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냉장고 위에 붙여둔 아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찍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작년 여름 아들이 엄마도 같이 가자고 했던 일본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괜찮으니 너희끼리 다녀와라라고 했었는데
그 사진을 떼어내어 손에 쥔 순간 내 마음속에 묘한 힘이 일렁였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나도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보퉁이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준 건물이 팔리면서 정리한 돈, 그동안 아들 몰래 모아온 적금, 아들 교육비에, 결혼 자금에, 집 마련에 보태라며 아껴뒀던 돈들,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억 2천만 원.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10억? 그래,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은 이 돈을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어려울 때 써라, 손자 교육비에 써라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짓말로 나를 버린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으리라. 이번 추석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리라. 나는 화장대 서랍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제일 예뻐하며 사다 준 빨간 립스틱. 그동안 아까워서 특별한 날에만 발랐던 그 립스틱을 입술에 발랐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울음에 부은 눈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76이면 늦은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보자.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주는 여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손에 쥔 채로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 그 돈은 그동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했던 내 삶의 흔적이자 내가 나를 위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었나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사치라고 여기며 오직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 친구들이 순자야, 가끔은 너도 좋은 걸 사 먹어라고 할 때마다 나야 뭐 괜찮아. 민호가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며 웃어넘겼었는데 그 민호가 지금 괌 바닷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겠구나.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자. 그리고 진짜 내 곁에 남아줄 사람들을 위해 쓰자.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유언장 정리. 내 재산은 아들 부부에게 한 푼도 가지 않게 한다. 대신 평생 정을 나눈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아저씨, 옆집 박순이 할머니, 봉사활동했던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나를 진짜로 챙겨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도. 둘째, 새집 마련. 오래된 이 아파트를 떠나 관리 잘 되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 더 이상 낡은 부엌에서 혼자 울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펜트하우스는 무리여도 적어도 햇살 잘 드는 고층으로, 큰 식탁이 있어서 외로운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곳. 셋째, 내 이름의 가게. 남편이 살아생전 꿈꿨던 작은 국밥집을 열어본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이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쉼터 같은 곳. 순자 할머니 밥집 이름도 정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젊은 사람들은 저렴하게, 명절 때는 갈 곳 없는 사람들 모두 초대해서 함께 차례도 지내고, 넷째, 진짜 가족 만들기. 피 붙이는 나를 버렸지만 마음 붙일 사람은 세상에 많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들, 내 곁에서 챙겨준 봉사 모임 사람들, 그들과 명절을 함께 한다. 돈으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아끼는 관계.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줄 사람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들. 다섯째, 복수의 씨앗. 변호사와 상의해 유산 상속권에서 아들을 철저히 배제한다. 훗날 그들이 손을 벌려올 때 이미 모든 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느낄 배신감을, 오늘 내가 느낀 그 아픔을 고스란히 돌려주리라. 하지만 복수만이 목적은 아니다. 진짜 목적은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여섯째, 내 꿈 찾기.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제라도 해보자. 요리 교실, 서예 교실, 여행도 가보고, 친구들과 제주도나 부산도 가보고,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펜 끝이 종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내 지난 세월의 분노와 결심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계획을 다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구나. 나는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를 버린 이 추석이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될 거다. 그리고 언젠가 너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복수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들. 76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보다는 신났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부은 눈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듯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김순자, 이제 시작이야. 나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새 아파트부터 알아봐야겠어요. 더 이상 이 슬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오늘은 장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변호사 최민주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는 추천을 받고 찾아온 곳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아드님께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 하지만 이건 유류분 청구로 일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생전 증여나 재산 처분. 살아계실 때 원하시는 곳에 기부하거나 분배하시는 겁니다. 셋째, 신탁 설정. 조건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상속되게 하는 거죠. 셋째로 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탁 조건은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죽기 전 1년 동안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제가 지정한 곳으로 기부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내가 죽은 후에야 공개되도록요. 최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럼 아드님이 찾아오시면요? 그때는 최소한의 금액만 상속합니다. 5억 정도면 충분하겠죠. 나머지는 역시 제가 지정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후련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 단지는 어떠세요? 작년에 새로 지은 곳이라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노인정도 잘 되어 있어요. 중개인이 보여준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30평대 고층이었습니다. 가격은 15억. 계약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네.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잔금은 언제? 이번 주 안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이사하고 싶어서요. 사실 급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어제 돌아왔어요. 일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야 전화드리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괌 햇살을 잔뜩 받고 온 사람처럼. 그래, 고생했다. 엄마, 다음 주말에 갈게요. 추석 때 못 가서 미안했어요. 아니다. 오지 마라. 네. 처음으로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다. 바쁜데 무리해서 올 필요 없어. 아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프진 않다. 다만 이제 내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추석 때 못 간 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괌은 어땠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날씨 좋았니? 바다는 예뻤고? 엄마, 그게 영희 인스타그램 잘 봤다.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는 것도. 엄마,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회사 일이라며 거짓말하고 여행 갔잖니. 시어머니 속이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냐? 죄송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지. 왜 거짓말을 하니? 내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실망? 지금 더 실망했다. 이제 당분간 오지 마라. 엄마도 바쁘니까. 엄마,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넓은 거실, 큰 식탁, 햇살 가득한 베란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진 집이네요. 이사를 도와준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김철수 씨였습니다. 50대 중반 남편 병원 다닐 때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김 씨 수고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500만 원.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이렇게 큰 돈을 안 됩니다. 받으세요. 앞으로도 부탁할 일이 많을 거예요. 김 씨,
혹시 법률 공부 좀 해봤어요? 법률이요? 아니, 왜요? 내가 하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나는 김철수 씨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밥집을 여는 것, 그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외로운 노인들을 모으는 것, 결국 내 재산을 물려받을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찬찬히 웃었습니다. 민호, 걔는 이제 내 인생에서 빠지는 거예요. 대신 정말 나를 아껴줄 사람들을 찾는 거죠. 하지만 아드님이 알게 되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내 재산을 노리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요. 그때 내가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표정을 보고 싶어요. 김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그날 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했다고요? 왜 말도 안 하고?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뭐하니? 엄마가 혼자 이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죠. 너 바쁘잖아. 괌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엄마, 아직도 그 일로 화나신 거예요? 화? 아니다. 그냥 이제 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새 아파트는 얼마나 하는데요? 전세예요? 매매예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재산이 궁금한 거죠. 매매. 현금으로 샀어. 현금이요? 엄마, 그럼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엄마, 저 아들이에요. 재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 엄마 재산은 엄마가 쓰고 싶은데 쓸 거야.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석 때 너 거짓말한 것, 엄마 속인 것,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알아? 민호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마 재산이 내한테 갈지 안 갈지 결정될 거야. 엄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고 사실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 재산을 걱정하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잔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도 몇 개 보였죠. 어머니, 새 집 정말 좋네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리 영희는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석 때 시어머니 이해심 많으세요 하며 비웃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이사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 텐데. 민호도 열심히 짐을 정리하는 척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과일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영희가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옷이에요. 명동 신세계에서 골랐는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쇼핑백에서 나온 건
고급 브랜드 재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보니 180만 원.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왔니? 어머니, 좋은 거 입으셔야죠.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요. 효도. 그 단어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추석 때는 나를 피해 괌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도라니. 그래, 고맙다. 거기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새 아파트 정말 좋네요. 그런데 이 집값이 얼마나 돼요? 왜? 궁금하니? 아니, 그게 엄마가 돈이 있으신 줄 몰랐거든요.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었지. 나는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아서 받은 돈이랑 엄마가 모아둔 돈이랑. 영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돈이 꽤 많이 있으시겠네요? 꽤? 뭐 어느 정도는 되지. 얼마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돈이 보이니 예의고 뭐고 없어지는 거죠. 왜? 내가 알아야 할 이유 있니? 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 할 텐데 혹시 돈이 부족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도와? 너희가? 나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추석 때 괌 여행은 얼마나 들었니?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0? 400? 명절에 시어머니 차린 밥상은 외면하고 바다에서 칵테일 마시는 데는 돈이 안 아까웠나 보구나. 어머니, 그건 괜찮아. 너희가 즐겁게 놀았으면 됐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효도를 하겠다는 거니?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뭔데? 매주 찾아뵐게요. 밥도 같이 먹고 어머니 필요하신 것 있으면 다 해드리고. 매주? 나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네. 당연하죠. 좋아. 그럼 시험 삼아 한 가지 부탁할게. 두 사람의 눈빛이 긴장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엄마 병원 검진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검진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정기 검진이야. 혼자 가기 좀 무섭더라고.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민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럼 그날 오전 9시까지 와라. 네, 꼭 갈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호에게는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골프 약속. 일주일 전 우연히 민호 회사 후배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부장님이 다음 주 토요일 골프 정말 기대하신대요.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가시는 거라서요. 민호는 분명 병원보다 골프를 택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오전 8시 50분 나는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건 문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회사에서 급한 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김철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씨 준비됐어요? 네, 어머님. 지금 골프장 입구에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30분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골프 복장을 한 민호가 거래처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저장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검진 잘 받으셨어요? 응, 덕분에. 택시비는 받으셨죠?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서. 민호야. 나는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골프는 재미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골프.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친 거 재미있었냐고. 엄마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거짓말하는 걸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래처였어요. 안 가면 승진의 영향을. 그래, 승진이 중요하지. 엄마 병원보다 골프가 중요하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최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첫 번째 증거 확보했어요. 신탁 조건에 추가해 주세요. 피상속인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한 경우 해당 행위는 상속 포기 사유로 간주한다. 오늘 날짜로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증거 사진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나는 순자 할머니 밥집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상가 1층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에 월세 300,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어머님, 이렇게 큰 식당을 혼자 운영하시려고요? 김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김 씨도 도와주고 다른 분들도 모실 거예요. 나는 동네 노인정에 공고를 냈습니다. 순자 할머니 밥집 오픈 준비. 함께 하실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급여 월 200만 원. 조건 외로운 분, 일하고 싶은 분, 가족이 필요한 분. 급여 조건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1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5분을 선택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옆집에 사시던 분. 남편 잃고 혼자 사십니다. 이종만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 명절마다 혼자 보냅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좋지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 쫓겨났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전직 식당 주방장. 아들이 사기를 쳐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는 딸이 시집가고 홀로 지내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됩시다. 첫 모임 날 나는 5분에게 말했습니다. 피는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지 맙시다. 명절 때 갈 곳 없으면 여기 오세요.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으면 우리가 도와줍시다. 외로울 때, 슬플 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박순희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진짜로 이런 곳이 필요했어. 저도요. 정밀한 할머니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딸이 시집가고 나서 명절마다 혼자였는데 이제 우리끼리라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손보다, 며느리의 손보다 훨씬 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재산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나중에 제 재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순자 씨, 그게 무슨. 제 아들은 저를 버렸어요. 명절마다 거짓말하고 피해 다니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처럼 진짜로 외로움을 아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알면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요.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오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오는지. 밥집 오픈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호와 영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식당을 차리신대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작은 밥집 하나 차렸어.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인테리어랑 보증금 합쳐서 3억쯤?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억이요? 어머니, 그 돈이면 저희한테 주시면, 너희한테 주면 뭐하게? 저희 집 대출 갚는데 보태려고요.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그런데 너희 추석 때 괌 여행 갈 돈은 어디서 났니? 300만 원짜리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 병원 갈 때는 택시비 10만 원이 아까웠니? 어머니, 그건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 와라.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한 달만 해봐라. 그게 무슨 시험인가요? 민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시험 맞아. 한 달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안 어기고 진짜로 효자 노릇하면 엄마 재산 내 앞으로 다 넘기마.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대신 한 번이라도 약속 어기면 그 즉시 모든 재산 기부할 거야. 한 푼도 못 받아.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진심을 보고 싶은 거야. 너희가 돈 때문에 오는 건지,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오는 건지. 민호와 영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가운 복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나는 아들 부부를 철저히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돈 때문에 왔다는 걸 증명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재산이 낯선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들 부부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호와 영희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에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 어머, 이렇게 비싼 걸 왜 샀어? 어머니한테 드리는 건데 당연하죠.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부산하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손길이 얼마나 어색한지. 민호야, 그 그릇은 찬장 윗칸에 넣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를 해본 적 없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나는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다음 주 금요일 시간 있니? 금요일이요? 왜요? 엄마 친구 최영자 할머니가 칠순 잔치하시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해서. 민호와 영희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갈 수 있겠네. 저녁 6시야.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나는 김철수 씨와 함께 밥집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밥집 외로운 사람들의 쉼터. 어머님, 간판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호와 영희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야? 약속 없는 날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간판에 꽂혀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쉼터요? 영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엄마가 외롭다는 걸 이렇게 대놓고 써놓으시면 창피하잖아요. 창피? 뭐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저 집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면 이러지 않겠어요? 나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너희가 불효자 맞잖니? 어머니, 추석 때 거짓말하고 여행 간 거, 병원 가자니까 골프 간 거, 그게 효자가 하는 짓이니?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판 좀. 간판이 뭐? 바꾸시면 안 될까요? 순자 할머니 밥집 정도로만. 싫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간판은 진실이야.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그리고 이제 진짜 외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 거야.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 돈 보고 온 너희가 뭐가 있어?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 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엄마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매주 찾아올 거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간판은 안 받고 대신 너희가 진짜로 효자 노릇하면 나중에 사랑받는 어머니의 밥집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 금요일 저녁, 최영자 할머니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영희는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빨리 갔다 오는 거죠? 왜? 바빠? 금요일 저녁인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좀 있어서요. 그럼 가. 엄마 혼자 갈게. 아니에요. 안 가요. 영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아, 아니. 말을 삼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참는다는 말이 튀어나온 거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가자. 칠순 잔치 자리. 최영자 할머니 외에도 박순희 할머니, 이종만 할아버지, 김영수 할아버지, 정밀한 할머니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드님이시네요. 박순희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영희는 대놓고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드님, 효자시네요. 어머님 칠순 잔치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아, 네 뭐. 우리 자식들은 칠순 잔치 때도 안 왔는데 말이에요. 최영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절 때도 안 오고 생일 때도 안 오고 돈만 보내주면 효도하는 줄 알더라고요. 민호와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이종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 복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러게요. 우리는 명절에도 혼자인데 자식들이 해외에 있어서요. 핑계는 많죠. 바쁘다, 돈 없다, 시간 없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던 영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밖으로 나간 영희의 뒤를 따라가 보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미치겠어. 노인네들만 잔뜩 모여서 자식 푸념만 하고 있어. 우리 보고 효자라고, 완전 가식이라고. 나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돼. 시어머니 재산 받으면 우리 빌딩 하나 살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보자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일부러 새벽 5시에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금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지금이요? 새벽 5시예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서. 혼자 가기 무서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일어나서 가려면. 아들이 엄마 아프다는데 택시 타고 가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잠을 못 자면. 그래, 알았어. 혼자 갈게.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로는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진짜 아플 때 올 사람인지 확인하는. 30분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택시비 100만 원 보냈어요. VIP 택시 불러서 편하게 가세요. 병원비도 나중에 드릴게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증거 확보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약속대로 민호와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날 병원은 괜찮으셨어요? 응, 별일 아니었어. 다행이다. 저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날 정말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알아, 괜찮아. 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는 순간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응, 저녁 준비했지. 식탁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찌개.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희 올 거라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 영희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식사 중에 나는 슬쩍 말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다음 주 수요일에 순자 할머니 밥집 정식 오픈하는데 와줄 수 있니? 수요일이요? 응, 오전 11시. 테이프 커팅식 하거든. 그게 평일인데요.
회사에 반차 내면 되잖아. 엄마, 밥집 오픈하는 거 꼭 저희가 가야 해요? 영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엄마 새로운 시작인데 축하해줘야지. 하지만 한 달이잖아.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니? 나는 일부러 영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나는 밥집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모였습니다. 순자 씨, 아드님 부부 표정 봤어요? 완전히 억지로 참는 얼굴이더라고요. 박순이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며느리분은 대놓고 짜증내던데. 제가 봐도 저분들은 돈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다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증명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심이 없다는 걸. 그리고 한 달 후에 모든 재산이 기부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때 반응이 상상이 가죠?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수요일 오전 순자 할머니 밥집 오픈식이었습니다. 민호와 영희가 도착했을 때 식당 앞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들이 아드님이세요? 와,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자식 보기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민호와 영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 그럼 테이프 커팅 하겠습니다. 내가 가위를 들자 민호와 영희도 양옆에서 리본을 잡았습니다. 찰칵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역 신문에 실릴 거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효자 아들과 함께하는 순자 할머니 밥집 오픈. 제목 괜찮죠?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문에 실려요? 당연하죠. 요즘 이런 효자 흔치 않잖아요. 어머니, 얼굴이 나오면 좀. 왜? 효자인 게 부끄러워?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보면 좀 쓸데없는 소문이. 무슨 소문? 엄마 돈 때문에 잘해준다는 소문이요. 나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엄마, 농담이야, 농담. 진짜 효자인 거 다들 알아줄 거야. 오픈식이 끝나고 첫 영업. 점심시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저도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공짜. 일반 손님은 5,000원. 그럼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야. 나한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람. 나는 홀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은 다 나처럼 외로운 분들이야. 명절 때 갈 곳 없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분들. 저분들한테는 이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거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명절 때 아들한테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서 혼자 라면 끓여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딸 집에 온 것 같아요.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할머니. 앞으로 명절 때는 여기 오세요.
우리끼리 차례도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민호와 영희는 그 모습을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돈을 이렇게 쓰다니. 하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영희는 일찍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 가거라. 고생했어. 두 사람이 나간 후 박순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 사람들 진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알아요. 그래도 아들인데 정말 재산 하나도 안 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 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ATM으로 보고 있어요. 돈 뽑아 쓰는 기계. 그런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말할 거야? 재산이 다 기부된다는 걸? 한 달 후, 정확히 마지막 날. 그때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낭독하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때 아드님 반응이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만 바라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예요. 마지막 주 월요일, 나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꼭 와야 해. 변호사님도 오실 거야.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봐. 좋은 소식이야.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화요일 오후 나는 변호사 최민중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탁계약서, 유언장, 그리고 기부 약정서까지. 아들이 받을 금액은 어머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5억 원만 상속됩니다. 나머지 10억 2천만 원은 어머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분배됩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순희님 외사인 각 1억 원씩, 고아원 세곡 각 1억 원씩, 노인복지재단 2억 원, 순자 할머니 밥집 운영 기금 3억 원, 나머지는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완벽해요.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이 내용을 공개하는 거죠? 네. 아드님 부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녹음과 녹화를 해주세요. 아들 부부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호와 영희가 찾아왔을 때는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무슨 좋은 소식 있어요? 토요일 와봐. 깜짝 놀랄 거야. 혹시 재산 상속 관련된 거예요? 영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비슷한 거지. 어머니, 정말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알아. 고생 많았어.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한 달 동안 어땠니? 엄마한테 오는 게 힘들었니? 민호와 영희는 잠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겠네? 네. 재산 상속받고 나서도
매주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야. 순간 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토요일에 확인해 보자. 목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 밥집에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세요? 응, 다른 분들은 장 보러 가셨어. 왜? 민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요. 토요일에 재산 상속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주실 건데요? 드디어 본색이 나왔습니다. 왜? 금액이 중요하니? 중요하죠. 저희 집 대출도 있고, 아이 계획도 있고, 아이, 손주 낳을 생각이니? 네,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좋은 유치원, 학원, 영어. 그래서 어머니 재산이 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5억은 있어야. 5억?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맞네. 손주도 안 낳았는데 벌써 5억? 엄마 재산이 10억 넘는 거 알아요. 5억 정도는 괜찮잖아요. 누가 10억 넘는다고 했니? 영희가 알아봤어요. 엄마 새 아파트 시세랑 아버지 건물 팔았을 때 금액이랑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맞아. 10억 좀 넘지. 그런데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딨니? 내가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한 달 동안 매주 찾아왔잖아요. 한 달? 그게 자랑이니?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한 달 동안 참고 온 거, 엄마는 다 알아. 억지로 웃고, 짜증 참고, 한 달만 지나면 돈 받는다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온 거 다 안다고. 엄마, 추석 때 거짓말한 것도 알아. 병원 가자니까 골프 간 것도 알아. 새벽에 아프다고 했을 때 택시비만 보낸 것도 다 알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토요일에 다 정리해 주마.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토요일 저녁 6시, 새 아파트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민준, 순자 할머니 밥집 어르신들 5분, 그리고 긴장한 얼굴의 민호와 영희. 엄마,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가족들이야. 가족이요? 무슨? 앉아라. 곧 시작할 거야. 변호사 최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순자님의 재산 분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순자님의 총 재산은 아파트 시세 포함 약 13억 원입니다. 13억. 영희가 작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먼저 아드님 민호 씨에게 상속될 금액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5억 원입니다. 5억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3억 중에 5억만요? 네. 나머지 8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님 마이너스 1억 원, 이종만님 마이너스 1억 원, 최영자님 마이너스 1억 원, 김영수님 마이너스 1억 원, 정미란님 마이너스 1억 원. 잠깐만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 1억씩이나 받아요? 엄마 진짜 가족들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피보다 진한 게 정이야. 나는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주시고,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 주시고, 명절 때 같이 밥 먹어 주신 분들이야. 너희처럼 거짓말하거나 돈만 바라보지 않았어. 엄마, 그래도 그렇지. 저 아들이에요. 친자식이라고요. 친자식?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추석 때 거짓말하고 괌 간 게 친자식이냐? 병원 가자는데 골프 간 게 친자식이냐? 새벽에 아프다는데 택시비만 보낸 게 친자식이냐? 그건 저희도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화면에는 영희가 친구와 나눈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언니, 나 미치겠어. 한 달만 참으면 돼. 시어머니 재산 받으면 우리 빌딩 하나 살 수 있어. 그때까지만 참아보자고.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너희의 진심이었어. 한 달 동안 참은 거지. 진짜로 날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저희 진심으로. 진심? 나는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가 밥집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재산이 10억 넘는 거 알아요. 5억 정도는 괜찮잖아요. 최소한 5억은 있어야. 이게 진심이냐?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는 단 한 번도 엄마가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했어. 오로지 돈 이야기만 했지. 엄마, 그래서 정했어. 너희한테는 5억만 줄 거야. 그것도 엄마가 죽은 후에. 5억만요? 13억 중에 불만이야? 당연히 불만이죠. 저 아들인데 10억은 받아야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10억?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내 교육비,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탠 돈. 다 합치면 3억이 넘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부모는 자식한테 모든 걸 주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뭘 해주는 게 당연하니? 그건 명절 때 한 끼 밥 먹어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병원 갈 때 차 한 번 태워주는 것도 싫어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자식의 당연한 의무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할게요. 매주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재산 분배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변호사 최민준이 말했습니다. 신탁 계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거예요. 유류분 청구할 거라고요. 해봐라.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어. 유류분 청구해도 5억 5천 정도밖에 못 받을 거야. 이런. 영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 날아갔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돈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가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이제 너희 얼굴 보기 싫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평생 줬어.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늘 내 편이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 그런데 넌 뭘 해줬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는 말도 이제 지겹다.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어머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없으면 어머니도 외로우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요? 나는 주위의 어르신들을 바라봤습니다. 난 외롭지 않아. 진짜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박순이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있잖아. 맞아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이종만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호가 계속 애원했지만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바랐던 건 10억도 5억도 아니었어. 그냥 가끔 찾아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는 거였어.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였어. 명절 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돈은 충분히 줬어. 이제 내가 줄 차례였는데 넌 끝까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받지도 마라. 나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호와 영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완전 미쳤어. 10억을 남들한테 주다니. 닥쳐.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인스타에 괌 사진만 안 올렸어도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준비했어도 아무리 각오했어도 친자식을 내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야. 박순이 할머니가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맞아요, 어머님. 저런 자식은 없는 게 나아요. 정밀한 할머니도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들, 고마워요. 우리가 고맙지. 순자 씨 덕분에 우리도 진짜 가족을 만났잖아. 김영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순자 할머니 밥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외로운 어르신들로 가득 찼고 명절 때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순이 할머니, 이종만 할아버지, 최영자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정밀한 할머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고 외로울 때 함께 차를 마시고 명절 때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한 정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진짜 가족들이 생겼거든.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집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재산도 혈연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새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밥집 사랑받는 어머니의 밥집. 민호에게 약속했던 대로 진짜 효자가 되면 바꿔주겠다던 그 간판. 결국 내가 직접 바꾸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순자야, 뭘 그렇게 봐? 박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우리도 행복해. 어르신들이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피는 나를 배신했지만 정은 나를 구원했다. 이제 나는 진짜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복수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